그의 여름은 유독 지루하고 길었습니다. 7월에 들어서자마자 숨막히는 열기가 온 세상을 소처럼 달구는 듯 했지요. 창문을 열면 뜨거운 바람이, 닫으면 답답한 공기가 집안을 채웠습니다. 이런 날은 그저 선풍기 앞에 앉아 가만히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상책이었어요. 베란다 화초에 물을 주며 창밖을 보니 아스팔트 위로 투명한 아지랑이가 뱀처럼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이 초복이었어요. 예전 같았으면 이맘때 삼계탕용 닭이라도 한 마리 사다가 푹 고아 아들 내외를 불렀을 텐데 이제는 기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핑계로 조용히 넘기곤 했습니다. 사실은 핑계가 아니라 불러도 제 시간에 오지 않거나 온갖 트집을 잡는 며느리 김아정의 얼굴을 보기가 싫었던 탓이 더 컸지요. 그렇게 혼자 무기력하게 오전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어요. 요란하게 울리는 전화벨 소리에 깜짝 놀라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평소에는 용건이 없으면 먼저 전화하는 법이 거의 없는 아이였기에 무슨 일인가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요. 어머니, 저 아정이에요. 식사는 하셨어요? 목소리는 평소처럼 높낮이 없이 건조했지만 그래도 먼저 안부를 물어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니, 아직이다. 이제 막 점심 차리려던 참이었어. 무슨 일이니? 다름이 아니라 오늘 초복이잖아요. 그래서 우석 씨랑 얘기했는데 어머니 맛있는 거 사드리려고요. 이 근처에 엄청 유명한 토종닭 삼계탕 집이 있대요. 제가 모시고 갈 테니 12시까지 준비하고 계세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느리의 입에서 저런 살가운 소리가 나오다니 해가 서쪽에서 뜨려는 걸까요? 늘 제가 먼저 연락해야 마지못해 대답하고 무언가를 해줘도 고맙다는 말 한마디 제대로 하지 않던 아이였습니다. 그런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 식사를 대접하겠다니 웬일인가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라고 키운 것은 아니지만 이런 작은 성의 하나에 부모 마음은 눈 녹듯 사르르 녹아내리는 법이니까요. 어머, 그래. 일부러 안 그래도 되는데. 너희들끼리 맛있는 거 먹지. 입으로는 사양했지만 얼굴에는 이미 화색이 돌고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가끔은 저희가 모셔야죠. 그럼 늦지 않게 갈 테니 꼭 준비하고 계세요. 전화는 그렇게 짧게 끊겼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혹시 내가 무슨 좋은 꿈이라도 꾼 건가 싶었지요. 시계는 11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약속 시간까지는 1시간. 갑자기 마음이 바빠졌습니다. 며느리가 모처럼 좋은 마음을 내었는데 후줄근한 모습으로 나갈 수는 없었으니까요. 저는 서둘러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어떤 옷을 입을까?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작년 아들 생일에 큰맘 먹고 장만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화사하지만 너무 튀지 않아 아껴두었던 옷이었죠. 거기에 단정한 검은색 치마를 받쳐 입으니 제법 모양새가 났습니다. 곱게 분을 바르고 희끗희끗한 머리도 빗으로 정성껏 빗어 넘겼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랍 안에 고이 모셔두었던 진주 귀걸이까지 하니 외출 준비는 완벽하게 끝이 났어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제법 괜찮아 보여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이렇게 신경 써서 외출 준비를 한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모처럼 사람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단정히 앉아 시계를 보았습니다. 11시 45분. 곧 며느리가 올 시간이었습니다. 창밖에 매미 소리마저 오늘따라 정겹게 들리는 듯 했어요. 그런데 약속 시간인 12시가 다 되어갈 무렵 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에도 며느리였어요. 어머니, 어쩌죠? 지금 막 출발하려고 하는데 차가 갑자기 시동이 안 걸려서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들렸습니다. 차가 왜 갑자기 모르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아무래도 정비소 좀 들렀다 가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한데 1시간 정도만 더 기다려 주실 수 있으세요? 차가 고장 났다는데 별 수 있나요? 비록 김은 좀 샜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알겠다. 그럼 천천히 와라. 급하게 오다가 사고 나면 안 되니. 네, 어머니. 금방 갈게요. 전화를 끊고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1시간쯤이야. 드라마 한 편 보고 있으면 금방 가겠지 싶었어요. TV를 켜니 마침 홈쇼핑 채널에서 기능성 속옷을 팔고 있었습니다. 그다지 흥미없는 내용이었지만 시간을 보내기 위해 채널을 돌리지 않고 멍하니 화면만 바라보았어요. 쇼호스트의 과장된 몸짓과 목소리가 거실을 가득 채웠지만 제 귀에는 조금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자꾸만 현관문 쪽으로 신경이 쏠렸지요. 시간은 무심하게 흘러갔습니다. 홈쇼핑 방송이 끝나고 재방송 드라마가 시작되었어요. 시계를 보니 어느새 약속했던 1시간이 훌쩍 지나 오후 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슬슬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기 시작했어요.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지만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비소의 일이 좀 더 길어지나 보다 애써 좋게 생각하려 했지만 마음속에서 짜증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건 어쩔 수 없었지요. 결국 참다 못해 제가 먼저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한참 가고 나서야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어요. 주변이 시끄러운지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예, 아정아. 어디쯤이니? 아직도 정비소야? 아, 어머니. 네. 생각보다 큰 문제인가 봐요. 부품을 갈아야 한다는데 맞는 게 없다나 봐요. 거의 다 됐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세요. 금방 연락드릴게요. 며느리는 제 말이 끝나기도 전에 서둘러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조금만 더. 그 말이 어찌나 얄밉게 들리던지요. 정말 차에 큰 문제가 생긴 것이라면 미리 전화를 해서 상황 설명을 제대로 해주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그저 다 됐으니 기다리라는 말만 반복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슬슬 화가 치밀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공들여 한 화장은 기름기로 번들거리는 것 같았고 곱게 차려입은 옷은 거추장스럽게만 느껴졌어요. 시계는 2시를 지나 3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창밖의 햇살은 아까보다 한풀 꺾여 있었지만 더위는 여전했어요. 이제는 배고픔보다도 무시당했다는 생각에 더 기분이 상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집에서 대충 끼니를 때울 것을. 늙은 어미를 초복날 4시간 가까이 길바닥에 세워두는 것과 뭐가 다른가 싶어 서름이 복받쳤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약속을 잡지나 말 것이지 사람을 잔뜩 기대하게 만들어 놓고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행동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 녀석은 대체 뭘 하고 있길래 제 어미가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는 걸 알기나 하는 걸까요? 결국 모든 기대를 접고 부엌으로 들어가 찬밥에 물이나 말아 먹으려던 참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에는 멋쩍은 표정의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자 며느리는 과장된 한숨을 쉬며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너무 늦었죠? 부품이 없어서 다른 도시까지 가서 겨우 구해왔어요. 요즘 차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얼굴 어디에서도 4시간이나 늦은 사람의 미안한 기색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도 힘들었다는 듯한 표정이었지요. 저는 지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전화 한 통 미리 해주기가 그렇게 어려웠니? 사람이 기다릴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 제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 묻어났습니다. 그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이 대꾸했어요. 아유, 어머니. 저도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비사 아저씨랑 싸우고 부품 알아보느라 전화 돌리고 어머니한테 전화할 경황이 있었겠어요? 일단 나가요. 배고프시죠? 며느리는 교묘하게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더 따져봐야 입만 아플 것 같아 저는 무거운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따라 나섰습니다. 아침에 들떴던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깊은 피로감과 허기만이 저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했던 유명하다는 삼계탕 집은 이미 점심 장사가 끝나고 저녁 장사를 준비하는 중이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아파트 상가에 있는 허름한 동네 식당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자리에 앉자마자 나온 삼계탕은 뚝배기에서 끓는 소리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미리 끓여둔 것을 데워서 내온 듯 국물은 미지근했고 닭고기는 퍽퍽했어요. 아침부터 기대했던 초복날의 특별한 식사는 그렇게 초라하게 차려졌습니다. 며느리는 피곤하다며 숟가락을 드는 둥마는 둥하더니 이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간간히 저를 보며 어머니, 맛이 괜찮으세요? 하고 묻기는 했지만 그 말투에는 어떤 진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이 귀찮은 시간을 빨리 끝내고 싶다는 기색이 역력했지요. 저는 퍽퍽한 닭고기를 씹으며 생각했습니다. 차라리 혼자 집에서 시원한 열무김치에 밥을 비벼 먹는 편이 훨씬 나았을 거라고. 정성도 예의도 없는 이런 식사는 사양하고 싶었어요. 밥알을 씹는 건지 내 서름을 씹는 건지 모를 식사를 억지로 마치고 식당을 나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아파트 입구에 내려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들어가세요. 오늘 여러모로 죄송했어요. 저도 피곤해서 이만 가볼게요. 그 말을 끝으로 며느리는 차를 몰고 쏜살같이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에 혼자 들어서니 아침에 들떠서 옷을 고르고 화장을 하던 제 모습이 떠올라 헛웃음이 났습니다. 곱게 차려입었던 연보라색 블라우스가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고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현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4시간의 기다림과 실망감에 지쳐 형편없이 늙어 보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소화불량에 시달리며 잠을 설쳤습니다. 단순히 늦은 약속 때문이 아니었어요. 며느리의 행동 하나하나에 담긴 나를 향한 무시와 기만이 서늘한 비수처럼 가슴에 박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렴풋이 직감했습니다. 며느리의 그 고장난 차 이야기는 무언가 석연치 않다는 것을요. 미지근했던 삼계탕이 위장에 돌덩이처럼 남아있는 듯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했어요. 잠을 청하려고 눈을 감으면 어머니, 죄송해요라던 영혼 없는 며느리의 목소리와 피곤해서 이만 가볼게요 하며 서둘러 차를 몰고 사라지던 뒷모습이 번갈아 떠올라 도저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약속에 늦은 것에 대한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으로서 그리고 평생을 자식 위에 살아온 어미로서 받은 깊은 모멸감이었습니다. 4시간. 누군가에게는 짧은 시간이겠지만 온갖 기대를 품고 곧게 단장한 채 하염없이 누군가를 기다려본 사람에게 그 4시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그 시간 동안 제 안의 기대는 실망으로, 실망은 서운함으로, 서운함은 결국 분노로 변해갔습니다. 차가 고장났다는 며느리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기에는 모든 상황이 석연치 않았어요. 정비소에 있었다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었죠. 차 문제로 4시간이나 씨름했다면
진이 빠져서라도 지친 기색이 역력해야 하는데 며느리는 그저 지루하고 귀찮은 일을 해치운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문득 그 아이의 손에 들려있던 작은 쇼핑백 하나가 뇌리를 스쳤습니다. 식당으로 들어갈 때 무심코 봤던 것인데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로고가 박혀 있었어요. 정비소에 들렀다가 오는 길에 화장품을 살 수도 있는 노릇이지만 모든 것이 의심스러운 지금 그 작은 쇼핑백 하나마저 거대한 거짓의 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몸을 일으켰습니다. 밤새 저를 괴롭히던 의심을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었어요. 확인해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만약 며느리의 말이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다면 더는 이전처럼 웃으며 넘어가지 않으리라 다짐했습니다. 저는 냉장고를 열어 밑반찬 몇 가지를 꺼내 정성껏 반찬통에 담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시어머니 노릇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 녀석 집에 드나들 가장 자연스러운 핑계였기 때문입니다.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수만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 내 의심이 사실이라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 녀석은 또 아정이가 그럴 애가 아니에요. 어머니가 오해하신 거예요라며 제 아내의 편을 들겠지요. 그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답답해져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물러설 수 없었어요. 버스에서 내려 아파트 단지로 들어서는 발걸음이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마음은 오히려 비장해졌습니다. 아들 집 현관문 앞에서 비밀번호를 누르는데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다행히 집에는 아무도 없는 듯 조용했어요. 아들은 출근했을 것이고 며느리도 어딘가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거실은 예상대로 어수선했어요. 소파 위에는 며느리가 어제 입었던 옷가지가 아무렇게나 벗어 던져져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커피를 마신 머그잔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내쉬며 반찬통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집을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무언가 며느리의 거짓말을 증명할 단서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때였습니다. 소파 위에 며느리의 핸드백이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어요. 어제 저와 만날 때 들고 있던 바로 그 가방이었습니다. 가방의 입구가 살짝 벌어져 있었는데 그 틈으로 하얀 종이 조각 같은 것이 삐죽 튀어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홀린 듯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남의 가방을 뒤지는 것은 결코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만 진실을 알고자 하는 욕망이 이성을 눌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종이 조각을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그것은 백화점 영수증이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영수증 상단에는 제가 사는 도시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스타 백화점의 이름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내용이 적혀 있었지요. 7월 23일 오후 1시 32분. 바로 전날 제가 며느리를 기다리며 속을 태우던 바로 그 시간이었습니다. 품목란에는 여성 수입화 한 켤레, 그리고 그 옆에는 제 눈을 동그랗게 뜨게 만드는 가격이 찍혀 있었어요. 아들 녀석의 월급으로는 몇 날 며칠을 꼬박 모아야 살 수 있을 법한 금액이었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차가 고장나 정비소에 있었다던 그 시간에 며느리는 유유히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짜리 구두를 쇼핑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영수증을 쥔 채 한참을 그 자리에 망연자실 서 있었습니다. 배신감에 눈앞이 캄캄해지고 헛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김아정. 너는 나를 정말 바보로 아는구나. 저녁 무렵 저는 다시 아들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들 녀석과 단판을 짓기 위해서였죠.
제가 다시 온 것을 보고 의아해하는 아들에게 저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낮에 확보해둔 영수증을 테이블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아들 우석이가 영수증을 집어들며 물었습니다. 영수증 내용을 확인한 아들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어제 내 아내가 차가 고장나서 4시간이나 늦었다고 하더구나. 그런데 이게 왜 여기서 나오는지 엄마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서 말이다. 제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아들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눈동자를 이리저리 굴리며 변명거리를 찾는 듯 했습니다. 아, 이거요. 이건 그러니까 정비소 갔다가 수리가 다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백화점에 잠깐 들렀나 보죠. 필요한 게 있었겠죠. 어설픈 변명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우석아, 너는 그 말이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차에 큰 문제가 생겨서 4시간이나 수리를 한 사람이 집에 와서 쉴 생각은 안 하고 백화점에 들러 명품 구두를 살 정신이 있었을까? 그것도 너의 어미를 그렇게 기다리게 해놓고? 어머니, 왜 그렇게 아정이를 의심하세요? 걔가 그럴 애 아니라는 거 어머니도 아시잖아요. 피곤한데도 어머니 모시려고 그런 건데 좋게 좀 생각해 주세요. 역시나 아들은 제 아내를 감싸고 돌았습니다. 그럴 애가 아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 말인지 모릅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무례하게 굴 때마다, 약속을 어길 때마다 아들은 늘 저 말로 상황을 덮으려고만 했어요. 아들의 우유부단함과 무책임함에 가슴속에서 천불이 났습니다. 됐다. 너랑은 더 이상 할 말이 없구나. 내 눈에는 내 아내의 거짓말은 보이지 않고 어미의 속 타는 마음만 의심으로 보이는 게지.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제 뒤에서 어머니, 오해해요. 제발요. 라고 외쳤지만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보다 내 아들이 저렇게까지 어리석고 나약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이 더 슬펐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멍하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증만으로는 저 모자를 설득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어떻게든 다른 변명을 만들어내며 진실을 외면할 테지요. 더 확실한 그들이 결코 빠져나갈 수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그때 문득 며느리가 틈만 나면 들여다보던 스마트폰이 생각났어요. 그 아이는 자신의 일상을 과시하듯 SNS라는 곳에 올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저는 서랍에서 거의 쓰지 않던 스마트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몇 년 전 아들이 억지로 만들어준 SNS 계정이 있었어요. 사용법이 복잡해서 거의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며느리와 친구 관계는 맺어져 있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몇 번이나 더듬고 나서야 겨우 며느리의 페이지를 찾아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저는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야 말았습니다. 며느리의 페이지 가장 위쪽에 바로 어제 오후에 올라온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우아한 조명이 비치는 백화점 카페에 앉아 하얀 거품이 풍성한 커피를 앞에 두고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테이블 아래로는 새로 산 듯 반짝이는 구두의 앞코가 살짝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죠. 오랜만에 평일 쇼핑? 역시 스트레스엔 이게 최고지. 신상 구두, 나에게 주는 선물, 힐링타임. 사진이 올라온 시각은 오후 2시 15분. 저에게 정비소에 문제가 생겨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두 번째 전화를 했던 바로 그 시간대였습니다. 사진 밑으로는 며느리의 친구들이 단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어요. 우와, 구두 예쁘다. 인증샷 보여줘. 혼자만 좋은데 다니네. 부럽다. 남편이 사준 거야? 능력 있네. 등등. 며느리는 그 댓글 하나하나에 웃는 이모티콘으로 답글을 달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쥔 채 온몸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이럴 수가. 나를 길바닥에 세워두고 기다리게 한 그 시간에 저렇게 행복한 얼굴로 웃으며 자신의 힐링 타임을 즐기고 있었다니. 차가 고장났다는 말, 정비소에 있다는 말, 부품을 구하러 다녔다는 말, 그 모든 것이 전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저를 만날 약속 따위는 안중에 없었던 겁니다. 그저 초복이라는 의무감에 전화 한 통 던져놓고 자신은 할 일을 다 했다는 듯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던 것이지요.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 기만과 능멸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차갑게 식어버린 스마트폰 화면을 노려보며 조용히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김하정, 너는 절대로 나를 이대로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며느리의 SNS를 확인한 그 밤, 제 머릿속은 복수심과 결심으로 들끓었습니다. 더 이상 저를 하찮게 여기고 기만하는 며느리의 행동을 좌시하지 않을 참이었습니다. 분노가 가라앉고 냉정한 이성이 돌아오자 제 생각은 자연스럽게 그 차로 향했습니다. 며느리가 어제 고장났다고 거짓말을 했던,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제 아들 내외의 발이 되어주고 있는 바로 그 하얀색 세단 말입니다. 그 차는 법적으로 엄연히 제 소유였습니다. 시계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들 내외는 10년도 더 된 낡은 중고차를 몰고 다녔어요. 비가 오는 날이면 창문 틈으로 물이 새고 여름에는 에어컨도 시원치 않다며 아들 녀석이 푸념을 하곤 했지요. 손주라도 태우고 다니다가 길에서 차가 멈추기라도 하면 어쩌나 저는 늘 노심초사했습니다. 마침 평생 아끼고 모아두었던 적금이 만기가 되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아들 내외에게 새 차를 사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온 제게 아들의 기뻐할 얼굴을 보는 것만큼 큰 행복은 없었으니까요. 주말에 아들 내외를 불러 함께 자동차 대리점으로 향했습니다. 대리점 안에 들어서자 며느리의 눈이 유독 반짝이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들은 제게 미안한지 어머니 그냥 좀 더 타도 괜찮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라며 제 눈치를 살폈지만 며느리는 이미 가장 비싸고 번쩍이는 차들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요. 어머님, 이 차 정말 예쁘지 않아요? 요즘 이게 제일 잘 나간대요. 안전 기능도 제일 좋다고 하고요. 며느리가 가리킨 차는 제가 생각했던 예산을 훌쩍 뛰어넘는 고급 모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이왕 사주는 거 좋은 차를 사주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며느리의 환심을 사고 싶은 마음에 결국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던 날 명의를 누구 앞으로 할 것인지를 두고 잠시 이야기가 오갔어요. 아들은 당연히 자신이나 아내의 이름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명의는 내 앞으로 해다오. 너희들 아직 젊어서 보험료도 비싸게 나올 테고 괜히 너희 명의로 재산이 잡히면 세금 문제도 복잡해질 수 있다. 그냥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너희에게 온전히 넘겨주면 되지 않겠니? 사실 그것은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제 마음 깊은 곳에는 혹시라도 저 아이들이 이 차를 담보로 딴 생각을 하거나 저와 아들의 관계를 소홀히 할 경우를 대비한 마지막 안전장치 같은 것이었습니다.
제 명의로 해두면 적어도 그 차에 관한 한 최종 결정권은 저에게 있으리라는 계산이었죠. 며느리는 잠시 못마땅한 표정을 짓는 듯 했지만 수천만 원짜리 새 차가 눈앞에 있는데 감히 반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네, 어머님 뜻이 그러시다면요. 저희가 잘 관리하겠습니다. 라며 상냥하게 웃어 보일 뿐이었어요. 그날 차를 건네받고 아이처럼 기뻐하며 운전석에 앉던 며느리의 얼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그 차가 이제는 며느리의 거짓말을 심판할 도구가 되리라고는 그땐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현재로 돌아와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그 차를 팔아버려야겠다고요. 며느리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편리한 것을 빼앗아 자신이 저지른 행동의 대가가 얼마나 뼈아픈지 깨닫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게는 확실한 물증이 더 필요했어요. SNS 사진과 영수증만으로는 아들 녀석의 입을 막고 며느리의 거짓말을 만천하에 드러내기에는 부족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진은 예전에 찍은 것을 올린 것이라거나 영수증은 다른 사람이 산 것을 우연히 가방에 넣은 것이라는 식으로 또다시 발뺌을 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들의 모든 퇴로를 완벽하게 차단할 움직일 수 없는 증거를 손에 넣어야 했습니다. 바로 블랙박스였어요. 자동차의 블랙박스에는 주행 영상뿐만 아니라 차 안의 소리까지 고스란히 녹음된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어제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혼잣말이라도 했다면 그 모든 것이 기록되어 있을 터였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그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손에 넣느냐는 것이었죠. 대놓고 달라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다시 머리를 써야 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일부러 한껏 기운 없는 목소리를 꾸며냈지요. 웃어가 엄마야. 다름이 아니라 혹시 지난번에 너희 차 탔을 때 내가 조수석 수납함에 뭘 넣어두지 않았나 싶어서. 네, 모료 어머니? 내 오래된 부채 말이다. 손때 묻어서 아끼는 건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혹시 거기 있나 해서. 너 출근하고 없을 때 내가 예비키로 문만 열고 그것만 좀 찾아가면 안 될까? 제가 만들어낸 거짓말은 아주 그럴듯했습니다. 실제로 저는 여름이면 늘 작은 대나무 부채를 들고 다녔으니까요. 아들은 아무런 의심 없이 대답했습니다. 아, 그러세요? 알겠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세요. 아정이는 아마 오전에 필라테스 간다고 했으니 그 시간에 다녀오시면 되겠네요. 모든 것이 제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이 말해준 시간에 맞춰 다시 아파트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손에는 예비 자동차 키가 들려 있었어요. 주차장에 세워진 하얀색 세단을 보니 온갖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저 차를 사주며 기뻐했던 과거의 저와 이제 그 차를 이용해 복수를 계획하는 현재의 제가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차 안은 며느리가 좋아하는 방향제 냄새로 가득했어요. 저는 약속대로 조수석 수납함을 열어 잠시 뒤적이는 척했습니다. 그리고는 재빨리 룸미러 뒤편에 붙어 있는 블랙박스를 찾아냈습니다. 기계치인 제가 다루기에는 조금 복잡해 보였지만 옆에 있는 작은 틈을 손톱으로 열자 SD카드라고 불리는 손톱만 한 메모리 칩이 톡 하고 튀어나왔어요. 저는 그것을 손수건에 고이 싸서 주머니 깊숙이 넣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얼굴은 최대한 평온함을 유지하려고 애썼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주차장을 빠져나오는 내내 저는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으려는 스파이라도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는 곧장 서재로 들어가 먼지가 뽀얗게 쌓인 낡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아들이 대학생 때 쓰다가 버려두고 간 것이었죠. 노트북을 켜고 메모리 칩을 연결하는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화면에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나타났어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움직여 그날 날짜가 찍힌 파일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며느리가 집을 나섰을 오전 시간대의 파일을 클릭했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익숙한 아파트 주차장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잠시 후 며느리가 운전석에 올라타는 소리가 들렸고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어요.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과 스피커에 모든 신경을 집중했습니다. 차는 제 예상대로 정비소가 아닌 시내 중심가에 있는 스타 백화점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으로 들어선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가 평소에 듣던 건조한 톤이 아니라 한껏 교태롭고 명랑한 목소리였어요. 지영아. 나 지금 백화점 도착했어. 너는 어디야? 아, 벌써 와 있어? 알았어. 1층 명품관 앞으로 갈게. 응, 끊어. 친구와의 약속이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잠시 후 주차를 마친 며느리가 차에서 내렸고 영상은 한동안 주차장의 풍경만 비추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간을 건너뛰어 며느리가 다시 차에 타는 시점의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오후 3시 30분경이었어요. 쇼핑백을 여러 개 든 며느리가 조수석에 짐을 던져놓고 운전석에 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친구와 통화를 시작했어요.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제가 찾던 결정적인 증거가 담겨 있을 바로 그 순간 말입니다. 아, 진짜 오늘 쇼핑 대박이었어. 스트레스 확 풀리네. 구두 완전 마음에 들어. 응? 시어머니? 아, 맞다. 나 오늘 시어머니랑 점심 약속 있었지. 며느리는 까맣게 잊고 있었다는 듯이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몰라. 아침에 전화해서 초복이라고 삼계탕 사달라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냥 나왔지. 지금쯤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걸? 어떡하냐고? 뭘 어떡해. 차 고장 났다고 뻥쳤지. 늙으면 입맛만 살아가지고 유난이야 정말. 한 4시간 기다리게 했다가 그냥 동네 식당 가서 대충 사드리면 되겠지 뭐. 우리 우석 씨? 그 사람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엄마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마누라 말은 하늘처럼 알거든. 아무튼 나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봐야 하니까 먼저 끊는다. 주말에 또 봐. 통화 내용이 끝나는 순간 저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제 심장을 난도질하는 칼날과도 같았어요. 저를 향한 조롱과 멸시, 그리고 제 아들을 조종하며 우습게 여기는 그 태도까지 모든 것이 제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저를 그리고 제 아들을 완벽하게 기만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망설일 필요가 없었어요. 제 손에는 이제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완벽한 증거가 들려 있었습니다. 분노는 가라앉고 그 자리에는 강철처럼 차갑고 단단한 결심만이 남았습니다. 김하정, 너의 그 즐거웠던 힐링타임의 대가를 이제부터 치르게 해주마. 블랙박스 속 며느리의 목소리는 밤새도록 제 귓가에 악몽처럼 맴돌았습니다. 늙으면 입맛만 살아가지고 유난이야 정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대모처럼 박혀버렸어요. 평생을 자식 뒷바라지하며 달아버린 내 인생이 고작 며느리의 그런 경멸 어린 한마디로 재단되는 것 같아 참을 수 없는 슬픔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습니다. 이번 초복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지난 몇 년간 골마 터지기 직전이었던 상처를 건드린 기폭제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앉아 며느리 김아정이 제게 주었던 수많은 상처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냈습니다. 마치 오래된 서랍을 열어 먼지 쌓인 물건들을 확인하듯 잊고 싶었던 기억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것은 작년 제 생일의 기억이었습니다. 67번째 생일이었죠. 저는 그날 새벽부터 일어나 미역국을 끓이고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과 며느리가 가끔 먹는 척이라도 했던 잡채를 만들었습니다. 혼자 사는 늙은이의 생일이라고 초라하게 보내고 싶지는 않았어요. 모처럼 아들 내외와 함께 둘러앉아 따뜻한 밥 한 끼 먹고 싶었을 뿐입니다. 아침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 저녁에 오라고 하니 며느리가 옆에서 전화를 빼앗아 들고 말하더군요.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그런데 저희 오늘 저녁에 중요한 선약이 있는데 어쩌죠? 최대한 빨리 마치고 가보긴 할게요. 한 8시쯤? 목소리에는 미안함보다 귀찮음이 더 많이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서운했지만 애써 괜찮은 척 말했어요. 그래, 일 있으면 어쩔 수 없지. 그럼 조심히 있다가 오너라. 하지만 온종일 제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린 음식들은 식어갔고 시계는 7시, 8시를 지나 9시를 향하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말한 8시가 훌쩍 지났지만 아들 내외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9시 반이 넘어서야 현관문이 열리고 술이 거나하게 취한 아들 내외가 들어섰습니다. 며느리의 손에는 작은 케이크 상자 하나가 달랑 들려 있었죠.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친구 부부가 갑자기 보자고 해서요. 거절할 수가 없는 자리라서요. 그들의 몸에서는 비싼 와인 냄새와 음식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제가 차린 음식을 보며 며느리는 과장되게 말했어요. 어머니, 이걸 다 하셨어요? 저희는 밖에서 너무 많이 먹고 와서 배가 하나도 안 고픈데 어떡하죠? 케이크만 하고 가면 안 될까요? 그 순간 저는 제 앞에 차려진 음식들이 아니라 제 마음이 버려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아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며느리는 이미 소파에 앉아 피곤하다며 하품을 하고 있었어요. 결국 그날 생일 축하 노래는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고는 어머니, 저희 너무 피곤해서 먼저 들어가 볼게요. 생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라는 말을 남기고 아들을 끌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10분도 채 머무르지 않았어요. 그들이 들어가고 난 뒤 저는 텅 빈 거실에 혼자 남아 식어 빠진 음식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갈비찜 위에는 하얀 기름이 굳어 있었고 잡채는 불어서 딱딱해져 갔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날 밤 저는 그 많은 음식을 혼자 꾸역꾸역 치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 갈비와 잡채를 쏟아부으면서 저는 제 정성과 마음이 함께 버려지는 것 같아 한참을 서서 울었습니다. 그날의 모욕감과 서러움은 제 가슴에 깊은 흉터로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떠오른 기억은 돈 문제였습니다. 재작년 가을이었을 겁니다. 며느리가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는 평소와 달리 매우 공손한 태도로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어머님, 제가 정말 염치 없는 부탁인 거 아는데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야기인즉슨 아주 확실한 투자 정보가 있는데 당장 목돈이 조금 부족하다는 것이었습니다. 500만 원만 빌려주면 3달 안에 2배로 불려서 꼭 갚겠다고 제게도 톡톡히 용돈을 챙겨드리겠다고 감언이서를 늘어놓았습니다. 저는 평생 투기 같은 건 모르고 살았기에 미심쩍었지만 아들의 아내가 저렇게까지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매정하게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저는 딸 자식 시집 보낼 때 쓰려고 묻어두었던 비상금을 깨서 500만 원을 며느리의 통장으로 붙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석 달이 지나고 6달이 지나도록 며느리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조심스럽게 돈 이야기를 꺼내자 며느리는 언제 그랬냐는 듯 뻔뻔한 얼굴로 저를 대했습니다. 아, 그 돈이요? 어머니, 그거 그냥 저희 주신 거 아니었어요? 설마 그걸 진짜 갚으라고 빌려주셨을 리가요. 저희 형편 뻔히 아시면서 너무하세요. 저는 기가 막혀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빌려달라고 애원하던 사람이 이제 와서는 제가 마치 악독한 빚쟁이라도 된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습니다. 어머니도 참 자식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세요? 다른 집 시어머니들은 집도 사주고 차도 사준다는데 그깟 500만 원 가지고 너무 쪼잔하게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 며느리가 제게 퍼부었던 말들은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 선의와 애정은 쪼잔함이 되었고 저는 졸지에 자식 등골이나 빼먹으려는 욕심 많은 늙은이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 일 이후로 저는 다시는 아들 내외에게 돈과 관련된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보다 사람에 대한 믿음을 잃은 상처가 훨씬 더 컸기 때문입니다. 초복의 거짓말과 생일날의 모욕, 그리고 갚지 않은 돈 문제 같은 굵직한 사건들 외에도 며느리가 제게 안겨준 상처는 셀 수 없이 많았습니다. 마치 1000번의 칼질로 사람을 죽이는 능지처참처럼 사소하지만 악의적인 무시와 경멸이 제 일상을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지요. 제가 정성껏 만들어다 준 밑반찬은 손도 대지 않고 냉장고 구석에 처박아 두었다가 며칠 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곤 했습니다. 한 번은 그걸 보고 얘 입에 안 맞으면 그냥 말을 하지 그랬니? 아깝게 왜 버리니? 라고 했다가 어머니, 요즘 누가 이렇게 짜고 맵게 먹어요? 저희 건강 생각해서라도 이런 건 좀 안 주셨으면 좋겠어요. 라는 핀잔만 들어야 했습니다. 집에 찾아가면 제가 선물했던 소파 쿠션이나 장식품들은 어느새 보이지 않는 창고로 치워져 있었고 그 자리에는 며느리의 취향이 담긴 차갑고 세련된 물건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거실에 걸려있던 제 아들의 어릴 적 사진과 제 사진도 어느 날부터인가 보이지 않았어요. 마치 제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한 그 행동들에 저는 깊은 소외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며느리는 자신의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저를 끔찍이 위하는 효부인 척 연기했지만 저와 단둘이 있을 때의 태도는 180도 달랐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옷을 보며 어머니, 그런 옷은 어디 동대문 시장에서 사셨어요? 좀 세련되게 입으세요. 라며 아무렇지 않게 타박을 주었고 제가 사는 낡은 아파트를 보며 이런 데는 보안도 잘 안 될 텐데 무섭지 않으세요? 라며 은근히 저를 깎아내렸습니다. 그 모든 말과 행동 속에는 당신과 나는 사는 수준이 다르다는 오만함이 깊게 배어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과거의 기억들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의 끝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초복의 4시간은 그저 며느리의 수많은 거짓말과 기만 중 가장 최근의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요. 그동안 저는 아들을 생각해 가정이 시끄러워지는 것이 싫어 참고 또 참아왔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언젠가는 저 아이도 철이 들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기대였습니다. 제 침묵과 인내는 며느리에게 이래도 괜찮다는 확신만 심어주었을 뿐입니다. 동쪽 창문이 희미하게 밝아올 무렵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밤새도록 과거의 상처들을 곱씹는 동안 제 안의 슬픔과 분노는 마침내
차가운 강철 같은 결의로 변해 있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더 이상 참고만 살지 않겠다. 내가 겪은 모욕과 서름을 저 오만한 며느리에게 몇 배로 돌려주리라. 저는 조용히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고차 매매상 박 사장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 게임을 시작할 시간이었습니다. 밤새 끓어오르던 분노가 동틀 무렵에는 오히려 맑고 차가운 강물처럼 제 안에 고요히 자리 잡았습니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슬픔이나 배신감 같은 무른 감정들은 모두 밤의 어둠 속으로 밀어내고 이제 제게 남은 것은 오직 하나 실행뿐이었습니다. 저는 잠을 설친 사람답지 않게 몸을 가뿐하게 일으켰습니다. 부엌으로 가 원두를 갈아 진하게 커피를 내렸어요. 씁쓸하고 뜨거운 액체가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드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 이제부터 시작이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박 사장이라고 적고 그 옆에 전화번호를 옮겨 적었죠. 박 사장은 10수년 전 남편이 타던 낡은 차를 처분할 때 알게 된 중고차 매매상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일 처리가 깔끔해서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수화기를 들어 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아침 이른 시간이지만 그는 분명 전화를 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신호가 3번쯤 울렸을까 잠이 덜 깬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박 사장, 나 조인숙이요. 기억하겠소? 제 이름을 듣자 상대방의 목소리가 금세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이고, 사모님. 제가 사모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정말 오랜만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어쩐 일이세요? 별일 없으시고요? 나는 잘 지내요. 다름이 아니라 차를 한 대 팔아야겠소. 저는 서두 없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단호한 말투에 박 사장도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직업 정신을 발휘하며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차를 파신다고요? 어떤 차 말씀이십니까? 사모님 차는 오래전에 저희가 매입했었는데요. 내 차가 아니고 내 명의로 된 다른 차요. 3년 전에 뽑은 국산 세단인데 흰색이요. 주행거리도 얼마 안 되고 비흡연 차량이라 상태는 아주 깨끗할 거요. 차종과 연식을 말해주자 박 사장은 금방 시세를 아는 듯 했습니다. 아, 그 차종이면 요즘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가격도 잘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갑자기 왜 파시려는 겁니까? 혹시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으세요? 박 사장의 질문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지만 저는 제 속내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한층 더 낮추고 단호하게 말했죠. 그건 내 개인적인 사정이니 묻지 말고 일만 잘 처리해 주시오. 거래는 최대한 신속하고 조용하게 하고 싶소. 내일 당장 와서 차를 가져갈 수 있겠소? 제 목소리에 담긴 강경함을 느꼈는지 박 사장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바로 사람 보내겠습니다. 차는 어디로 가면 됩니까? 주소는 문자로 보내주겠소. 아들 녀석이 사는 아파트 주차장이요. 내가 아들에게 말해둘 테니 내일 오전 10시까지 가서 차 키를 받으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차량 등록증이랑 사모님 인감증명서, 자동차세 완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가 알아서 다 처리하겠습니다. 서류는 내가 가지고 있소. 당신이 차를 확인하고 매입 가격을 제시하면 내가 동의하는 즉시 퀵으로 서류를 보내주겠소. 입금부터 확인되어야 하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제 방식은 일반적인 중고차 거래 절차와는 조금 달랐지만 박 사장은 군말 없이 받아들였습니다.
저와 그 사이에는 이미 오래된 신뢰가 있었고 제 목소리는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았으니까요. 전화를 끊고 나니 큰 산 하나를 넘은 기분이었습니다. 계획의 첫 단추가 완벽하게 꿰어졌어요. 다음으로 할 일은 서류를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장롱 아래 깊숙한 곳에 있는 낡은 오동나무 서랍장을 열었습니다. 이 서랍장은 제가 시집 올 때 친정 어머니가 손수 짜주신 혼수 가구였어요. 그 안에는 제 인생의 희로애락이 담긴 온갖 문서들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혼인신고서, 아들의 출생증명서, 남편의 사망진단서, 그리고 제가 평생 모은 재산 목록까지. 저는 그 중에서도 가장 안쪽에 보관해둔 파란색 파일 홀더를 꺼내 들었습니다. 자동차 관련 서류라고 쓴 견출지가 붙어 있었죠. 파일을 열자 3년 전의 기억이 먼지처럼 피어올랐습니다. 가장 위에는 빳빳한 재질의 자동차 등록증이 있었어요. 소유자란에 조인숙이라고 선명하게 박힌 제 이름을 보니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이 차가 아들 내외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이 차를 몰고 나를 기만하는 도구로 사용할 줄은 꿈에도 몰랐지요. 저는 등록증을 가만히 쓸어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차의 소유를 증명하는 종이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제 선의의 증거이자 이제는 제 권리를 되찾을 무기였습니다. 등록증 밑에는 자동차 보험증권과 얼마 전에 납부한 자동차세 영수증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에는 며칠 전 동사무소에 가서 미리 발급받아둔 인감증명서가 들어 있었죠. 사실 며느리의 SNS를 확인하기 전부터 저는 막연하게 이 관계를 어떻게든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준비를 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어요. 저는 서류들을 투명한 비닐 파일에 다시 한번 넣고 내일 퀵으로 보낼 수 있도록 쇼핑백에 담아 현관 옆에 두었습니다. 그 행위 하나하나에 제 결심을 다지는 의식을 치르는 듯한 경건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상처받고 눈물 흘리는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차갑고 냉정한 집행자였죠. 이제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에게 통보하는 일. 저는 소파에 앉아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길게 설명할 필요는 없었어요. 감정을 드러내는 것은 하수나 하는 짓입니다. 가장 짧고 가장 건조하며 가장 의아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제가 선택한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문자 메시지 창을 열어 아들의 번호를 누르고 한자 한자 힘주어 글자를 입력했습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너의 집 아파트 주차장으로 사람이 갈 거다. 그 사람에게 내 차 키를 전해주어라. 마침표까지 찍고 나서 전송 버튼을 누르는 순간 심호흡을 했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다는 것을 알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잠시 후 아들에게서 바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받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갑자기 무슨 말씀이세요? 차 키는 왜요? 어디 술이라도 맡기시는 거예요? 아들의 문자에는 당혹감과 궁금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물끄러미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들의 저 어리둥절한 반응이 제가 의도했던 바였습니다. 제가 만약 술이나 다른 이유를 댔다면 며느리는 또 다른 거짓말을 꾸며내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막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무런 정보도 주지 않음으로써 그들은 그저 제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저는 아들의 문자에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 침묵이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을 뒤집어 식탁 위에 내려놓는 것으로
제 계획의 모든 준비는 끝이 났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오랜만에 낮잠을 잤습니다. 폭풍이 오기 전에 고요함 속에서 저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습니다. 결전의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새벽에 눈을 떴지만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세상은 고요했죠. 저는 그 고요함 속에서 어젯밤의 결심을 다시 한번 다졌습니다. 오늘은 며느리 김아정의 세상에 작은 균열이 시작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저는 굳이 아들 내외가 사는 아파트로 가지 않았습니다. 현장에서 소동을 벌이며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은 멀리서 보이지 않는 손처럼 조종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 집 거실 소파에 앉아 저는 마치 지휘자처럼 보이지 않는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9시 50분, 제 휴대폰이 짧게 울렸습니다. 박 사장이 보낸 문자였어요. 사모님,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알겠소. 라고 짧게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보았습니다. 10시가 가까워질수록 심장이 조금씩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주차장에서 벌어질 상황을 그려보았습니다. 박 사장과 그의 직원이 차 주변을 둘러보고 있을 테고 잠시 후 아들 녀석이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내려와 그들에게 차 키를 건네겠지요. 어머니께서 시키신 일인가요? 무슨 일 때문에 차를 보시는 거죠? 아들은 분명 이것저것 물어보려 하겠지만 박 사장은 제게 들은 대로 그저 묵묵히 자신의 일만 할 것입니다. 정확히 10시 5분이 되자 박 사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사모님, 차 키는 무사히 받았습니다. 아드님께서 무슨 영문인지 몰라 계속 묻는데 제가 사모님 지시라고만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소. 차 상태는 어떤가? 제 목소리는 저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했습니다. 네, 사모님 말씀대로입니다. 외관에 흠집 하나 없고 내부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하셨네요. 주행거리도 짧아서 이건 거의 신차급입니다. 이 정도면 시세대로 아주 잘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매입하는 조건으로 3,850만 원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박 사장이 제시한 금액은 제가 예상했던 것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저는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말했습니다. 좋소. 그 가격에 합시다. 내가 지금 바로 서류를 퀵으로 보낼 테니 약속대로 입금부터 처리해 주시오. 네, 사모님. 알겠습니다. 계좌번호는 예전 번호 그대로 맞으시죠? 바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현관 옆에 두었던 서류 봉투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아파트 상가에 있는 퀵서비스 사무실에 들러 서류를 접수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커피를 한 잔 더 내리고 있을 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띵동하는 경쾌한 알림 소리와 함께 짧게 진동했습니다. 은행 앱에서 보낸 입금 알림 메시지였습니다. KB국민은행 조인숙님 계좌에 3,850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숫자를 한참 동안 말없이 내려다보았습니다. 3,850만 원. 그것은 제게 단순히 돈의 액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난 몇 년간 제가 며느리에게 받아온 수모와 멸시의 값이었습니다. 제 선의를 짓밟고 제 아들마저 자기 소나기에 넣고 흔들며 저를 기만했던 그 오만한 젊음에 대한 정당한 대가였죠. 어쩌면 제 마음 한구석에는 이 모든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한 슬픔이 아주 작게 남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후회는 단 한 점도 없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했어야만 하는 일이었어요.
골마 터진 환부를 도려내는 외과 의사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아픔이 따르지만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수술이었습니다. 저는 입금 알림 메시지 화면을 캡처해 고의 저장해 두었습니다. 이것 또한 훗날 중요한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날 오후 저는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딱히 정해진 목적지는 없었어요. 그저 버스를 타고 창밖의 풍경을 한없이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아들 내외가 사는 동네 근처를 지날 때 저는 충동적으로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그들의 아파트를 향하고 있었어요. 아파트 단지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길 건너편 상가 건물 앞에 서서 멀찍이 주차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눈에 익숙했던 그 자리, 늘 하얀색 세단이 말끔하게 주차되어 있던 그 자리가 지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뻥 뚫린 아스팔트 바닥만이 휑하게 드러나 있었죠. 다른 차들이 빼곡하게 들어선 주차장에서 유독 그 공간만이 거대한 구멍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텅 빈 공간을 바라보고 있자니 이상하게도 제 마음속에 있던 응어리가 스르르 풀려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상실감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해방감이었습니다. 저 빈자리는 더 이상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증거였습니다. 며느리의 거짓말과 허영심이 주차되어 있던 자리가 이제는 깨끗하게 정화된 것입니다. 저는 그 자리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제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지는 것을 저 자신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기쁨의 미소라기보다는 모든 것을 끝냈다는 자의 안도와 씁쓸함이 뒤섞인 미소였을 겁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며느리가 자신의 차가 사라졌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은 시간 문제일 터. 저는 그 후폭풍을 온몸으로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텅 빈 주차 공간을 마지막으로 한번 눈에 담고는 조용히 몸을 돌려 버스 정류장을 향해 걸었습니다. 제 발걸음은 지난 며칠 중 가장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하늘은 믿을 수 없을 만큼 파랗고 높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조촐하게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밥솥에서 갓 지은 밥을 퍼내고 냉장고에 있던 나물 반찬 몇 가지와 김치찌개를 데웠습니다. 며칠간 소화불량에 시달렸던 것이 거짓말처럼 밥맛이 꿀맛처럼 느껴졌어요. 어쩌면 마음의 평화가 최고의 소화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내내 집안은 평화로운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 고요함은 폭풍 전야에 불과하다는 것을요. 이제 곧 제 전화기가 비명을 지르듯 울려댈 것입니다. 저녁 8시가 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거실에서 TV 드라마를 보고 있는데 드디어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발신자 표시 화면에 김하정이라는 세 글자가 뜨는 순간 저는 심호흡을 한번 했습니다. 올 것이 왔구나. 저는 일부러 전화를 바로 받지 않았습니다. 벨소리가 4번, 5번 울리도록 내버려 두었어요. 이 짧은 시간 동안 전화기 너머에 있을 며느리의 당혹감과 초조함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벨소리가 거의 끊어질 무렵 저는 아주 천천히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제 목소리는 지극히 평온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전화기 너머의 히스테리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었죠. 어머니, 어머니, 큰일 났어요. 차가 없어졌어요. 수화기를 뚫고 나올 듯한 며느리의 날카로운 비명이 제 고막을 때렸습니다. 저는 전화기를 귀에서 살짝 떼었습니다. 차가 없어졌다니 그게 무슨 말이냐?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마트 좀 다녀오려고 나왔는데 주차장에 차가 없어요. 분명히 오전에 우석 씨가 주차해 놓은 걸 봤는데 도둑 맞았나 봐요. 어떡해요. 빨리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거의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그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를 듣고 있자니 제 마음속에서는 기묘한 만족감마저 피어올랐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진짜 공포가 어떤 것인지 이제야 조금은 알게 되었을까요? 저는 소파 등받이에 편안하게 몸을 기댄 채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광기가 절정에 달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려 주었죠. 어머니, 듣고 계세요? 왜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빨리 신고를. 호들갑 떨지 마라. 저는 며느리의 말을 차갑게 끊어버렸습니다. 제 나직하지만 단호한 한마디에 며느리의 비명소리가 순간 뚝 그쳤습니다. 네, 아니 어머니, 지금 이게 장난 같아요? 차가 없어졌다니까요. 제 발이 없어졌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당혹감과 함께 제 태도에 대한 분노가 섞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그렇게 나와야지. 너의 발이 아니라 내 차다. 그리고 도둑 맞은 것도 아니야. 저는 한마디 한마디를 끊어서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며느리가 숨을 꿀꺽 삼키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잠시 동안의 정적, 그리고 이어지는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목소리.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드디어 올 것이 왔습니다. 저는 이 순간을 위해 지난 며칠을 준비해 왔습니다. 제 입에서 나갈 다음 한마디가 이 모든 전쟁의 서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입니다. 저는 가장 평온하고 가장 무미건조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차, 내가 팔았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음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린 듯한 완벽한 침묵. 저는 며느리가 그 짧은 문장을 이해하고 그 문장이 가진 의미의 무게를 온전히 받아들이는데 걸리는 시간을 가늠해 보았습니다. 10초쯤 지났을까요? 마침내 억눌려 있던 화산이 폭발하듯 며느리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네, 뭐라고요? 어머니가 그걸 왜요? 저한테 말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지금 제정신이세요? 목소리는 분노로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정신이니 걱정 마라. 그리고 내가 내 재산을 처분하는데 너에게 상의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어떻게 어머니 재산이에요? 저희가 타고 다니는 저희 차지. 명의만 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아, 그랬었나? 나는 내 이름이 적혀 있기에 내 것인 줄 알았지. 아무튼 차는 이제 없다. 그런 줄 알아라. 저는 더 이상 며느리와 말싸움을 하며 감정을 소모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싸움의 주도권은 완벽하게 저에게 있었고 저는 며느리를 상대로 인정받을 필요가 없었어요. 어머니, 지금 장난하시는 거 아니죠? 정말이에요? 정말로 파신 거예요? 더 이상 똑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라. 우석이 바꿔라. 저는 며느리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아들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에게 너와는 더 이상 대화할 가치가 없다는 무언의 통보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정말 미치겠네 하는 며느리의 고함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누군가에게 거칠게 넘어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다급하고 혼란스러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아정이가 지금 차 도둑 맞은 줄 알고 난리가 났다가 어머니가 파셨다는 말에 거의 쓰러지려고 해요. 오늘 아침에 차 키 가져간 게 그래서였어요? 정말이에요? 아들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나약한 아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 녀석은 아직도 사태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실이다. 더는 전화로 실랑이 하고 싶지 않구나. 저는 최종 통보를 하기 위해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너 아정이 데리고 당장 우리 집으로 와라. 얼굴 보고 얘기하자. 30분 주마. 만약 오지 않으면 다시는 너희를 볼 생각 없는 줄 알겠다. 저는 아들이 무어라 반박할 틈도 주지 않고 그대로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자 집안의 정적이 아까보다 훨씬 더 무겁게 저를 짓눌렀습니다. 이제 곧 이 집의 현관문이 열리고 분노와 원망으로 가득 찬 두 얼굴과 마주해야 합니다. 쉽지 않은 싸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제 손에는 그들의 거짓과 위선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날카로운 칼, 진실이 들려 있었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일어나 현관으로 가 잠겨있던 중간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마치 전쟁터로 나서는 장수처럼 저는 제 집 거실 소파에 똑바로 앉아 조용히 적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준 30분이라는 시간은 마치 사형수가 형 집행을 기다리는 시간처럼 길고도 짧게 흘러갔습니다. 나는 그 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거실에 낡은 괴종시계가 째깍, 째깍하고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것은 마치 다가올 폭풍의 발소리 같았죠. 내 앞 테이블 위에는 두 개의 무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는 며느리의 SNS 게시물이 선명하게 띄워진 내 스마트폰, 다른 하나는 그날의 모든 진실이 담긴 블랙박스 메모리 칩을 꽂아둔 USB였습니다. 나는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머리가 맑고 마음이 평온했어요. 모든 증거를 손에 쥔 채 판결을 앞둔 판사의 심정이 이러할까요? 이제 와서 그들이 어떤 변명을 늘어놓고 어떤 거짓 눈물을 흘릴지는 조금도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게임은 이미 끝났으니까요. 정확히 25분이 지났을 때 현관문 쪽에서 거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딩동, 딩동, 딩동 하고 신경질적으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그대로의 얼굴들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김아정은 눈이 퉁퉁 붓고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 나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고 있었어요. 그 옆에 선 아들 우석이는 사색이 된 얼굴로 입술만 파르르 떨고 있었죠. 며느리는 내가 문을 열자마자 소리를 지르며 안으로 들이닥치려 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한 발짝도 비키지 않고 내 몸으로 현관을 막아선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집이다. 함부로 날뛰지 마라. 내 차가운 눈빛과 단호한 목소리에 며느리의 기세가 순간 주춤했습니다. 나는 두 사람을 위아래로 한번 훑어보고는 비켜서며 말했죠.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라.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내 태도는 그들에게 더 이상의 소란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무언의 경고였습니다. 며느리는 분을 사귀지 못해 씩씩거리면서도 어쩔 수 없이 거실로 들어와 소파 끝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들은 죄인처럼 고개를 푹 숙인 채 그 뒤를 따랐고요. 거실에는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역시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비아냥거리는 투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서요, 어머니. 저희를 이렇게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차 팔아치운 거 자랑이라도 하시려고요? 그거 아세요? 엄연히 저희가 사용하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한 건 횡령죄에 해당될 수도 있어요. 저희가 법적으로 나가면 어머니만 곤란해지실 텐데요. 며느리는 최후의 발악처럼 법이라는 단어를 무기처럼 꺼내 들었습니다. 그 뻔뻔함에 실소마저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테이블 위에 있던 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죠. 그리고
TV 리모컨을 눌러 스마트폰 화면 미러링 기능을 켰습니다. 잠시 후 거실의 커다란 TV 화면에 며느리의 SNS 게시물이 대문짝만하게 떠올랐습니다. 백화점 카페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 그리고 그 밑에 적힌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해시태그까지. 며느리의 입에서 의미 없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조금 전까지 당당하던 기세는 온데간데 없이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보였어요. 나는 그런 며느리의 얼굴을 차갑게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차가 고장나 정비소에서 4시간을 씨름했다던 사람이 참으로 행복하고 여유로운 표정이구나. 새로 산 구두는 마음에 들었니? 너에게 주는 선물이라니 참으로 좋았겠구나. 내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고 그 안에는 깊은 경멸이 담겨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당황해서 눈동자를 미친 듯이 굴리며 변명을 쥐어짜냈습니다. 그건 예전 사진이에요. 맞아요. 작년에 찍었던 사진인데 어머니 놀라시게 하려고 그냥 장난으로. 참으로 어설프고 가소로운 거짓말이었습니다. 저 상황에서도 어떻게든 빠져나가 보려고 바둥거리는 모습이 애처롭기까지 했죠. 아들 녀석은 TV 화면과 며느리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이미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렴풋이 짐작한 듯 얼굴이 흙빛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나는 며느리의 변명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여 주었습니다. 아, 예전 사진이라고? 장난이었다고? 그래, 그럴 수도 있겠지. 내 뜻밖의 수긍에 며느리의 얼굴에 잠시 안도하는 빛이 스치는 것을 나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절망으로 바뀔 터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장난인지 한번 들어보렴. 나는 스마트폰 연결을 끊고 테이블 위에 있던 USB를 집어들어 TV 옆 단자에 꽂았습니다. 리모컨 버튼을 몇 번 누르자 TV 화면에 여러 개의 파일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나는 그중 파일을 하나를 선택하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는 낯익은 백화점 지하주차장의 풍경이 나타났지만 나는 일부러 영상은 최소화하고 스피커 볼륨을 최대로 키웠습니다. 잠시 후 거실 전체에 며느리의 목소리가 생생하게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 진짜 오늘 쇼핑 대박이었어. 스트레스 확 풀리네. 구두 완전 마음에 들어. 응? 시어머니? 아, 맞다. 나 오늘 시어머니랑 점심 약속 있었지. 명랑하게 웃으며 친구와 통화하는 며느리의 목소리. 몰라. 아침에 전화해서 초복이라고 삼계탕 사달라길래 알았다고 하고 그냥 나왔지. 지금쯤 목 빠지게 기다리고 계실걸? 어떡하냐고? 뭘 어떡해. 차 고장 났다고 뻥쳤지. 늙으면 입맛만 살아가지고 유난이야 정말. 늙으면 입맛만 살아가지고 그 구절이 재생되는 순간 나는 고개를 숙이고 있던 아들의 어깨가 크게 움찔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며느리는 이제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쥔 채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 우석 씨? 그 사람은 내가 하자는 대로 다 해. 엄마한테는 꼼짝도 못하면서 마누라 말은 하늘처럼 알거든. 아무튼 나 이제 시어머니한테 가봐야 하니까 먼저 끊는다. 주말에 또 봐. 자신의 남편을 조롱하고 시어머니를 기만하는 그 모든 대화가 끝났을 때 거실에는 무덤 같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괴종식의 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 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소파에 거의 쓰러지듯 엎드려 온몸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두 손으로 마른 세수를 하며 차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는 그들을 잠시 동안 침묵 속에 내버려 두었습니다. 자신들의 죄와 마주하고
그 무게를 온전히 느끼게 해줄 시간이 필요했으니까요. 그리고 마침내 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더 이상 분노에 차 있지도 슬픔에 젖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끝내는 자의 마지막 선고처럼 건조하고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 알겠느냐? 내가 왜 차를 팔았는지. 내 말에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핏발이 서 있었고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수치심과 절망, 그리고 아주 작은 애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사주었던 그 차는 너희의 편안한 발이 되라고 사준 것이었다. 그런데 너 김하정, 너는 그 차를 너의 거짓말과 오만을 실어 나르는 흉기로 사용했다. 너는 그 차를 타고 나를 속였고 나를 조롱했으며 내 아들마저 우습게 만들었어. 그런 흉기는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내가 없애버린 것이다. 나는 며느리를 향해 차갑게 말하고는 시선을 아들에게로 옮겼습니다. 그리고 웃어가. 너는 내 어미가 지난 몇 년간, 그리고 바로 엊그제, 이따위 모욕과 능멸을 당하는 동안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지? 정말 아무것도 몰랐느냐? 몰랐다면 너는 내 가정을 돌볼 능력도 없는 무능한 가장인 것이고, 만약 알면서도 침묵했다면 너는 모든 일의 공범이자 불효자다. 어느 쪽이든 너는 내 아비 얼굴을 볼 낯이 없는 놈이야. 아들은 내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뚝뚝 흘리고 있었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현관문을 가리키며 마지막 말을 내뱉었습니다. 김하정, 너는 오늘 이 시간부로 더 이상 내 며느리가 아니다. 나는 너 같은 아이를 며느리로 둔 적이 없다. 그리고 너 웃어가. 저 여자와 내 어미 사이에서 너의 길을 똑똑히 정해라. 지금 당장 둘 다 내 집에서 나가. 내 마지막 말은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거실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었고 시간은 영원처럼 멈춰버린 듯 했습니다. 그렇게 길고 길었던 심판의 밤이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내 마지막 말이 거실의 공기를 가르자 엎드려 있던 며느리 김하정이 스프링처럼 튕겨 일어나 나를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을 잃은 자의 공허함과 도끼만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어라 소리를 지르려다 이내 입술을 깨물고는 아무 말 없이 현관으로 달려나갔습니다. 쾅! 하고 문이 닫히는 소리는 그녀가 이 집에서 자신의 존재를 지워버리는 마지막 발악처럼 들렸습니다. 그렇게 며느리는 자신의 죄가 만천하에 드러난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망치듯 내 시야에서 사라졌습니다. 며느리가 떠난 뒤 거실에는 아들 우석이와 나 단둘만이 남았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소파 앞에 미동도 없이 못 박힌 듯 서 있었습니다. 그의 커다란 등이 파도처럼 오르내리는 것을 보니 그가 얼마나 격렬하게 울음을 참고 있는지 알 수 있었어요. 아내에게는 배신감을, 어머니에게는 죄스러움을, 그리고 스스로에게는 끝없는 환멸을 느끼고 있겠지요. 나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지금 그에게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라 자신의 잘못을 온전히 직면할 시간이었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아들은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이내 소파를 붙잡고 아이처럼 목 놓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마흔이 넘은 아들의 처절한 울음소리가 텅 빈 거실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신의 나약함과 비겁함에 대한 통렬한 자책이자 뒤늦은 후회의 절규였습니다. 제가 다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아정이가 저러는 거 사실은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울음 섞인 목소리로 더듬더듬 고백을 시작했습니다. 아니, 모른 척 했습니다. 어머니한테 무례하게 구는 것도 가끔 거짓말을 하는 것도 다 알면서도 그냥 시끄러워지는 게 싫어서 제가 한마디 하면 아정이가 또 화를 내고 집안이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워서 그래서 그냥 어머니가 조금만 참으시면 된다고 제가 나중에 잘 말씀드리겠다고 그렇게 비겁하게 넘어갔습니다. 제가 한심한 놈입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들의 고백을 듣는 내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는 분노와 함께 저렇게까지 아들을 망가뜨린 며느리에 대한 증오, 그리고 제 아들에 대한 연민이 뒤섞여 소용돌이쳤습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에게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서서 그의 어깨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차갑게 말했죠. 일어나라.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계속 흐느꼈습니다. 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높였습니다. 어서 일어나라고 했다. 언제까지 그렇게 바닥에 주저앉아 있을 거냐. 내가 흘리는 눈물이 내 죄를 씻어준다고 생각하지 마라. 눈물은 가장 쉬운 자기 연민일 뿐이다. 내 매정한 말에 아들은 울음을 그치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어요. 이제라도 정신을 차렸으면 됐다. 너는 내 가정을 지키지 못했고 내 어미도 지키지 못했다. 무엇보다 너 자신을 지키지 못했어. 내 아내의 등살에 밀려 너 자신의 주관도 자존심도 다 내팽개친 거다. 그 결과가 바로 오늘이야. 똑똑히 봐라. 이것이 너의 비겁함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나는 아들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죠. 내 인생이다. 내가 바로 세워야지. 내 아내를 찾아가 용서를 하고 다시 시작할지 아니면 이대로 새로운 길을 갈지는 전적으로 너의 선택에 달렸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명심해라. 다시는 내 어미나 내 아내 뒤에 숨어서 비겁하게 살지 마라. 너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너의 책임을 져라. 그것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사내다. 그날 밤 아들은 늦게까지 내 곁을 떠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많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침묵 속에서 아들이 지난 세월 동안 잃어버렸던 아들의 자리를 되찾고 있음을, 그리고 나 또한 어머니의 자리를 다시금 확인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친정으로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며느리의 부모는 자초지종을 듣고 노발대발하며 당장 이혼하라고 소리쳤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방에만 틀어박혀 있다고 했어요. 아들은 며칠간의 고민 끝에 아내와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기로 결심했다고 제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아들의 결정을 존중한다고만 말해주었죠. 그리고 며칠 뒤 저는 아들을 집으로 불렀습니다. 나는 아들 앞에 통장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게 뭐예요, 어머니? 그 차를 판 돈이다. 나는 통장을 열어 아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입금된 3,85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그중 1,000만 원으로 나는 평생 소원이던 유럽 여행을 예약했다. 다음 달에 떠날 거야. 내 아비 없이 혼자 몸으로 너를 키우면서 나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해본 기억이 없더구나. 더 늙기 전에 내게도 선물을 하나 해주고 싶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통장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나는 남은 돈이 들어있는 통장을 아들의 손에 쥐어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남은 돈은 너에게 주는 내 마지막 지원이다. 아들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걸 어떻게 받아요? 이건 어머니 돈이잖아요. 아니다. 이건 너의 돈이다. 정확히는 너의 새로운 시작을 위한 종잣돈이다.
이 돈을 가지고 너의 가정을 너의 힘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봐라. 아내와 함께 상담을 받든 작은 집이라도 너의 힘으로 다시 구하든 온전히 너의 책임 아래 사용해라. 그리고 앞으로는 어미에게 손 벌릴 생각은 추호도 하지 마라. 너는 이제 한 가정의 가장이니까. 내 말은 지원이었지만 동시에 냉정한 독립선언이었습니다. 더 이상 아들의 인생에 깊이 관여하며 그의 짐을 대신 짊어주지 않겠다는 선언이었죠. 아들은 통장을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내 결심한 듯 제게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어머니. 명심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홀로 거실에 남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후련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가슴 한쪽이 아릿했습니다. 자식을 품에서 떠나보내는 어미의 마음이 이런 것일까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와 제 아들, 그리고 위태롭던 우리 가족 모두에게 가장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요. 이제 우리는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힘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여름이 지나고 가을과 겨울을 거쳐 다시 새로운 해가 밝았습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흘러갔습니다. 그동안 우리 가족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아들 우석이었습니다. 아들은 그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아내와 나 사이에서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던 나약한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아들은 주말마다 꼬박꼬박 나를 찾아왔습니다. 예전처럼 의무감에 마지못해 오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의 방문에는 진심 어린 애정과 관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찾아와서 내가 좋아하는 과일을 한 알음 사다 주거나 집안의 전구를 갈아주고 무거운 물건을 옮겨주는 등 꾸준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우리는 예전처럼 어색하게 TV만 보는 대신 함께 식사를 하고 차를 마시며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회사 이야기, 친구 이야기, 그리고 아내와의 관계에 대한 고민까지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들은 며느리와 함께 몇 달간 부부 상담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비난하기 바빴지만 상담을 통해 각자의 문제점을 깨닫게 되었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자신의 이기심과 허영심을, 아들은 자신의 회피적인 성향과 무책임함을 인정하게 되었다고요. 아들은 며느리에게 확고한 원칙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나의 어머니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은 곧 나에게 무례하게 구는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달라. 고요. 그 말을 하는 아들의 얼굴에서 저는 비로소 한 가정의 가장다운 듬직함을 보았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가을에 혼자 유럽으로 떠났습니다. 한 달간 파리의 에펠탑을 보고 로마의 콜로세움을 거닐며 스위스의 알프스 설산을 바라보았습니다. 평생 남편과 자식만을 위해 살았던 제가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낯선 사람들과 웃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제 인생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죠. 제가 제 인생의 주인으로 바로 서야 제 자식들도 바로 설 수 있다는 것을요. 여행에서 돌아왔을 때 저는 한결 가볍고 단단해진 저 자신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아들이 저녁을 먹자며 저를 찾아왔는데 그의 손에 하얀 편지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아정이가 어머니께 꼭 좀 전해달라고 부탁했어요. 며느리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저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그 아이의 변명을 또다시 마주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내 마음을 읽었는지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한 번만 읽어봐 주세요. 진심을 담아 쓴 편지예요.
저는 아들의 말에 못 이기는 척 편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거실 소파에 앉아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며느리의 단정한 글씨체로 빼곡하게 채워진 편지지 여러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머님께 죄인 김하정입니다. 어떤 말로 이 편지를 시작해야 할지 몇 날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제 잘못이 너무도 크고 깊어 감히 어머님께 용서를 구한다는 말조차 꺼낼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작년 그날 어머님 댁 거실에서 제가 저지른 모든 잘못들이 영상과 음성으로 재생되었을 때 저는 차라리 그 자리에서 땅으로 꺼져버리고 싶었습니다. 부끄러움과 수치심에 앞서 제 자신이 얼마나 끔찍하고 이기적인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고 소름이 끼쳤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가 똑똑하고 세련된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살아왔습니다. 어머님의 관심과 사랑을 촌스러운 구속이라 여겼고 우석 씨의 착한 마음을 나약함이라 여기며 제 마음대로 조종하려 했습니다. 어머님이 사주신 차를 타고 다니면서도 감사한 마음 한번 제대로 표현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차를 이용해 어머님을 속이는 데 사용했습니다. 초복날 어머님을 4시간이나 기다리게 하면서도 저는 죄책감은커녕 귀찮은 의무를 피했다는 생각에 기뻐했습니다. 어머님의 생신날 정성껏 차려주신 음식을 외면했던 일, 돈을 빌리고도 뻔뻔하게 갚지 않았던 일, 어머님이 해주신 반찬을 몰래 버리고 어머님의 살림살이를 흉보았던 그 모든 순간들이 지금 제 가슴을 매일같이 핥히고 있습니다. 그 차가 사라졌을 때 저는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와 생각해보니 어머님은 제 차를 빼앗아 가신 것이 아니라 제게 씌어있던 허영과 거짓의 껍데기를 벗겨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제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결국에는 우석 씨와 제 자신마저 망가뜨렸을 겁니다. 어머님, 감히 용서해달라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게 시간을 주십시오. 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십시오. 언젠가 제가 정말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 때, 그때 다시 한번 어머님을 찾아뵙고 제 입으로 직접 사죄의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제 눈가에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나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한 인간의 진심 어린 참회와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희미한 감동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편지를 곱게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름이 왔습니다. 작년의 그날처럼 푹푹 찌는 초복날이었습니다. 저는 그날의 기억 때문에 일부러 아무 약속도 잡지 않고 집에서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오후 늦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을 보니 아들 우석이가 서 있었어요. 그의 손에는 커다란 보온 냄비가 들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주자 아들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초복인데 그냥 지나갈 수 없어서요. 그런데 아들의 등 뒤에 누군가 더 서 있었습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어쩔 줄 몰라 하는 며느리 김하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화장기가 거의 없었고 옷차림도 수수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명품백 대신 직접 만든 듯한 나물 반찬이 담긴 작은 반찬통이 들려 있었어요. 며느리는 저와 눈이 마주치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의 90도로 허리를 꺾은 그녀의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 아정이에요. 그동안 안녕하셨어요? 그리고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제 잘못이었어요. 아들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아침부터 압력솥에 직접 삼계탕을 끓였어요. 아정이는 옆에서 돕고요. 작년에 어머니 혼자 드시게 한 게 마음에 걸려서요. 나는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내 앞에 서 있는 두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1년 전 분노와 원망으로 일그러져 있던 그 얼굴들이 아니었어요. 서툴고 어색하지만 어떻게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보려고 애쓰는 두 사람의 진심이 보였습니다. 나는 문을 활짝 열며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날도 더운데 뭘 밖에 서 있니? 어서 와서 같이 밥 먹자. 내 말에 며느리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들을 식탁으로 이끌었습니다. 아들이 가져온 삼계탕은 구수하고 진한 냄새를 풍겼고 며느리가 가져온 나물 반찬도 정갈해 보였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1년 만에 셋이서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아직은 조금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그 침묵은 작년의 그것처럼 차갑고 숨막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로를 조심스럽게 배려하는 따뜻한 온기가 감돌고 있었죠. 텅 비었던 주차장의 그 자리는 값비싼 자동차 대신 이렇게 어렵게 되찾은 신뢰와 존중으로 다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겠지만 저는 어렴풋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요.